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이 위력에 의해 4년 동안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침실로 불러들였고 퇴근 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고소인은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었고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고소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의 항체 효력이 석 달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석 달마다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장성근 변호사를 임명했다가 번복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談판이 지금 이 시각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시급 9,430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올해 8,590원보다 낮은 8,500원을 제시해 협상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 안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군면제를 받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몇 달 후 카트 레이싱을 즐기고 맥주 박스도 들어 올렸던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이름을 남긴 두 사람을 떠나보내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백선엽과 박원순, 그러나 두 장례식 모두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있었고 그 직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고소인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이 비극적 선택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긴 했지만 권력형 성범죄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전 시장은 사망했지만 사건의 실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진실 규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의 취지입니다. 박 전 시장은 떠났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연결식과 화장 절차를 모두 마친 시각.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측의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서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여성단체들은 고소인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이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정당, 국회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박 시장의 유서를 근거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 대한 책임도 종결됐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는 회견 직전 유족들을 위해 회견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따로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겨간 뒤에도 연락을 지속했다며 구체적인 추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음란 문자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고소인인 피해 여성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비서직을 지원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 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봤습니다.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4년 동안 시장 집무실 등에서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구체적인 피해 혐의 언급은 자제했지만 일부 피해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박 시장 집무실 안의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박 시장이 비밀 SNS 대화방으로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고소인 측은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난 이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이 돌아왔고 그보다 더 심한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권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친한 친구와 동료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전전긍긍하던 사이 가해 수위는 점차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서울시 측은 고소인의 성추행 주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피해 여성 측은 경찰에 고소한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돼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돼 증거인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날 청와대에 보고하기는 했지만 청와대와 경찰은 박 전 시장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성추행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 부분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 여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고소인 조사가 끝난 건 다음 날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유언장을 남기고 공관을 나온 건 그로부터 불과 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10시 44분입니다. 고소인 측은 수사 상황이 박 시장 측에 곧바로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경찰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수사 상황이 상부를 통해 유출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수사 상황이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고 이게 박 시장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나 청와대 인사가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피의자와 관련된 기관 등에게 내용이 전달됐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통합당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여성은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고 인간적인
사과도 받고 싶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던 사람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았다며 박 전 시장의 행동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장례가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박 시장 고소인은 일찌감치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서울시장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약자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해쳤던 박 시장이 고소 이후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50만 명 이상 반대한 박 시장의 5일장도 언급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고소인은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유족과 민주당 지도부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고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화장된 박 전 시장의 유골은 경남 창녕의 선영에 묻혔습니다. 민주당은 연결식이 끝난 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 연결식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 고 박원순 시장의 유해와 위패를 실은 차량이 장례식장을 떠납니다. 비 내리는 시청광장에 도착한 박 시장 위패가 서울시청 8층에 마련된 연결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족과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관계자 등 100여 명만 참석한 채 고민정 의원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친절한 원순 씨라는 그의 별명처럼 서울시 수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이 친구이자 소탈한 옆집 아저씨와 같은 시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져 매장됐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박 시장 의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던 민주당은 연결식이 끝난 뒤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 여성의 억울함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논란 끝에 박 전 시장에 대한 닷새간의 서울특별시 장례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논란은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그리고 온라인 헌화에 참여해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서울특별시 주관 장례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도 6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윤서하 기자입니다. 검은색 운구차가 온라인 연결식이 진행될 서울시청 쪽으로 이동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까지 배치됐지만 불미스러운 충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5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 대한 찬반은 마지막 날까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지자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온라인 헌화에 10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하시고 노력하셨고 복지 정책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오늘 추모하러 왔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시민 세금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5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헬스를 사용하면서까지 우일장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이 성폭력 행위자가 죽음을 선택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만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숨진 지금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고소건 말고 이미 관련해서 여러 고소고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 박 전 시장을 둘러싼 고소고발은 현재 총 3건입니다. 지난 8일 성추행 고소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관계자 3명이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고발이 됐고 또 2차 가해 행위자를 추가 고소했다고 오늘 고소인 변호인 측이 밝혔죠. 예. 통상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이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장과 또 고소인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처벌과 관계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당부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강제추행 방조라든지 또는 2차 가해자 수사 같은 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죠. 일단 피고발인과 피고소인이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들이란 점에서 직접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전개하다 보면 이 성추행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박 전 시장이 숨졌기 때문에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경우 고인 측 얘기를 들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실까요? 그동안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두거나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당사자의 유품 중에서 찾아서 제출해줘야 돼요. 자,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아직은 의문이고요. 자,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까? 네, 이 서울시와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있죠. 이 2달 전인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엔 한 번의 잘못이라도 가해자는 승진배제, 무관용 인사원칙, 또 2차 피해 시에 가해자에 준한 징계 등 엄벌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박 전 시장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공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 공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런 점도 분명히 마무리가 돼야 할 겁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사흘째를 맞은 백선엽 장군 장례식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광화문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엔 오늘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많은 조문객들이 찾았습니다. 이틀간 2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노 장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훈처가 이미 백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 방침을 확인했습니다만 재향 군인회를 비롯한 군 관련 단체들은 서울 현충원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차려진 고 백선엽 장군의 시민 분향소. 굵은 빗줄기 속에서 조문객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줄 서 있습니다. 좀 우리 역사에 대하여 좀 깊이 알고 기리고 싶었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게 됐습니다. 시민 분향소는 보수 청년 단체인 신전대협 등이 주도해 마련됐습니다. 이틀간 2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진 백장군의 빈소에도 사흘째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외부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도 조문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좀 애도의 뜻을 표하는 걸 보고
저도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대전 현충원 안장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립 대전 현충원 안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양군인회와 육군협회 등은 서울 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백 장군의 과거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과정에서 백 장군의 존재는 미국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백악관은 백 장군의 업적에 경의를 표한다는 성명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과 함께 싸웠던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대장의 아들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백 장군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백 장군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올렸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잇따라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외교관이자 애국자였고 친구였던 백 장군의 사망은 한미동맹의 큰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버웰벨 전 사령관도 세계적으로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군 장성들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부임하거나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백 장군을 만났습니다. 사관학교에서 한국 전사를 배울 때 메가더, 리지웨이 장군과 함께 있는 백 장군 사진을 교과서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가 워카 장군이 6개월, 리지웨이 장군이 4개월, 제임스 벤프리트 장군이 2년. 문재인 대통령은 백 장군 별세에 대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큰 세금 부담을 안겨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뿐 아니라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 또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 지역 거주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상당히 커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 부담이 늘어나는지 권현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시가 22억여 원인 84.97제곱미터형의 올해 종부세는 592만 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엔 1,101만 원 선으로 크게 오릅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는 1,8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아파트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옥수동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 이상은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가 9억 원을 넘으면서 지난해까지 없던 종부세가 올해는 31만 원, 내년에는 87만 원 나오는 겁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내년 보유세는 424만 원에 이릅니다. 약간 벌금 매기듯이 세금을 매긴다는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약간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가 매년 오르는 데다 현재 0.5에서 2.7%까지인 종부세율을 내년에는 0.6에서 3.0%까지 올리다 보니 세금 부담이 커진 겁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 1주택자의 경우에도 9억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많게는 1.5배까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이번 종부세율 조정으로 1조 6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거의 매달 부동산 대책이 나오다시피 했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치솟기만 하면서 이제는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를 줄이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세대 갈등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특별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70 부동산 대책.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20, 30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부담하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런데 10년 넘게 전셋집을 전전하며 청약저축을 붓고
가점을 쌓아온 40대 A씨에게는 날벼락입니다. 특별 공급 확대로 일반 공급이 더 줄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온 사람 입장으로서 지금 이번에 20, 30대를 위해서 물량을 따로 주겠다. 소득에 관련된 기준을 두는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턱없이 올라버린 집값에 유일한 내 집 마련 방법인 청약마저 더 힘들어진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네. 지금 이미 너무 올라버린 주택 가격에 제 기준에서는 청약 아니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정작 20, 30대도 불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완화된 소득 기준이 그림의 떡인 탓입니다. 30대 초반 이제 중반 기준들이 이제 보통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두 사람 합치면은 600만 원은 많이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득은 적고 현금은 많은 소위 금수저들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년층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걱정입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사는데 생활비를 넘어서는 세금은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얘기라는 거죠. 정부 대책이 모든 세대에게 불만이면서 세대 간 갈등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건축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확실한 공급 대책과는 달리 단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서 임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벌써 22번 나온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거리입니다. 5월이랑 뭐 이번에 7월에도 한 번 더 한 거 봐서는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해서 사실 국가를 믿고 맡기기에는 그동안 서울 집값은 50% 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있었죠. 이 정부가 임기를 마칠 때쯤 집값은 어떻게 돼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고된 대로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과 남부지방에는 많게는 200mm가 쏟아졌는데 경남에서는 배수로를 뚫던 주민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먼저 하동원 기자가 영남 지역 상황 전해드립니다. 급류가 흐르는 하천 부근에서 119 구조대가 실종자를 찾습니다. 배수로를 뚫다 급류에 휩쓸린 7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2시간여 만에 3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로에 이제 비닐하고 돌하고 이런 게 좀 막혔던 모양입니다. 경남 합천의 한 하천에서는 폭우 속에서 보트를 타고 낚시하던 5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물풀을 잡고 버티던 나머지 한 명은 출동한 소방대가 구조했습니다. 경북 고속도로에서는 25톤 트럭과 승용차 등 빗길 오중추돌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기장읍성 성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쏟아진 돌더미에 미용실 건물벽이 무너지고 출입문도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미용실이 쉬는 날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온수기, 침대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다 무너지고. 전남 영광에서는 높이 3m짜리 주택축대 일부가, 부산 서구에서는 빈집이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경남 산천과 전북 장수, 전남 담양 등지에서도 산사태와 붕괴 사고가 잇따라 도로가 유실되고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남부지방에 집중된 비는 사흘 전 이미 비 피해를 입은 광주에 또 한 번 피해를 줬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자동차는 둥둥 떠다녔고 주택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계속해서 호남 지역 피해 상황은 박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시 황룡강이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홍수주의보 속에서 승합차 천장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물이 빠지는 대로 저희가 조치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대전과 전북, 경북 등지에서도 불어난 물에 자동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3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농경지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호남에서만 농경지 1,40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피해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이 이렇게 하루 이틀 3, 4일 침수가 되면 수확량의 30% 40% 절감될 걸로. 광주시의 한 주택가 골목길은 사흘 만에 또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두꺼비 좀 내려버려라. 전기 다 꺼버려. 광주시 중흥동 재개발 공사 현장 인근에 주택과 상가 등 17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배수로 양수기가 고장나면서 쏟아진 폭우가 주택가로 역류한 겁니다. 공사하면서 지금 이런다니까요. 비 100mm도 안 와가지고 이러고 물이 찬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충청과 호남 지방은 밤사이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남은 내일 오후까지 최대 10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매섭고 무섭습니다. 어제 하루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겨서 코로나 엔데믹, 즉 코로나의 주기적 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를 앓고 나서 몸속에 항체가 생겨도 석 달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되더라도 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관련 소식은 먼저 박소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멕시코 거리입니다. 오가는 시민들 모두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브라질 해변에선 요원들이 마스크를 썼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Realmente a gente está errado de estar aqui no meio de uma pandemia e tudo mais. Mas se fosse tivesse valendo para todo mundo essa seleção para todo mundo, mas não tá valeu só pra gente. 어제 하루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겼습니다. 아메리카 14만 2천여 명, 아시아 4만 8천여 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영국의 한 채소 농장에선 73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And we did proactive mass testing of all the people who work on site. And that's due to their cooperation. That's really important. 일본도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넘겼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금주령과 야간 통금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연구진이 한 번 걸렸던 환자가 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뒀습니다. 항체가 석 달 정도만 효력을 보이고 급격히 줄어들어 연구 대상 90여 명 중 17% 정도만 남더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다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 효과가 3개월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렇게 해외 각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가 43명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사이에 4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도 대응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원영 기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방역 강화 조치가 있죠? 네, 전해주시죠. 네, 인천공항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는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직항편으로 연결된 곳은 카자흐스탄 한 곳인데 오늘은 오전 9시 40분쯤 카자흐 알마티발 여객기 한 대가 도착해 승객 101명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했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냈어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3일 안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이미 신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취해졌는데요. 오늘은 43명이 발생해 11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면 169명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4배가 넘고 특히 외국인이 70%를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11개국에 대해 추가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오늘부터 부산과 여수에 설치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6월 이후 선원 교대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팀닥터 안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주시청의 팀닥터로 불리던 운동 처방사 안모 씨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마스크와 모자, 후드까지 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안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석현 선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안 씨는 폭행과 성추행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폭행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네, 혐의 인정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안 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2시간 뒤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안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전현직 경주시청 천인 3종 선수 10여 명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정체불명의 운동 처방사 2급 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투병 중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던 안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벤츠, BMW에 이어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잘 팔린 외제차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부가 전기차에 적극적 보조금 정책을 펼친 덕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한국에서만 출고가가 높아 한국 소비자가 봉인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테슬라의 배를 불려준 건 아닌지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능으로 국내외에서 인기인 전기차 테슬라.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이고 테슬라는 지난달 판매량이 전월 대비 1,497%나 증가해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 4위에 올라섰습니다. 테슬라의 국내 시장 주력 차종은 모델 3로 판매 가격은 5,369만 원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 80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도 있어 서울의 경우 450만 원을 보조받으면 총 보조금은 1,250만 원으로 4,119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구입하는 상당한 메리트를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모델 3는 얼마 전까지 미국이 39,990달러, 우리 돈 약 4,900만 원, 중국이 약 5,400만 원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두 나라에서 테슬라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테슬라도 현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5월 보조금 약 900만 원을 삭감하자 모델 3 가격도 약 260만 원 낮아졌고 중국도 1월 보조금 약 250만 원이 없어지자 가격은 500만 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보조금이 그대로인 한국은 판매 가격도 요지부동, 결국 미국보다 약 600만 원, 중국보다 약 4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되는 겁니다. 600만 원으로는 조금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 차 가격의 10% 이상이잖아요. 국내 소비자 부담이 이전보다 커진 건 아니지만 가격을 안 내린 테슬라는 국내 보조금은 고스란히 챙기는 셈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만 4천여 대를 판매했는데 이런 판매 추이라면 올해 10,000대만 판매하더라도 최소 800억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도리어 보조금이 높으면은 대한민국의 가격 정책이 다른 국가보다 낮게 해주는 게 도리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런 국내외 가격 차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군대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글로벌리. 우리 정부도 테슬라가 보조금 혜택을 과하게 받는 현실을 알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 내년도에 작업을 할 때 고가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제한하는 거는 제가 먼저 검토를 하려고. 결국 국민 세금인 전기차 보조금이 외국 기업 배만 불린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예, 이러면 오늘 밤 사이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8,620원과 9,11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송민선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주장이 좀 좁혀졌습니까?
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0시부터 속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노사 양측은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안정화를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측은 노동자들의 삶이 달려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도 좀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0.3% 인상된 8,620원과 6.1% 오른 9,110원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이를 두고 노사 양측은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를 9차 전원회의로 변경해서라도 내일 새벽 안에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3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기한을 정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기한은 다음 달 5일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모레 전후로는 결정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오는 2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아들 모두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후보자 본인은 운동권 출신으로 옥살이를 했기 때문이고 아들은 척추 관절 질환을 이유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면제가 확정된 뒤에 스스로 SNS에 올린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카트레이싱을 즐기고 맥주 상자도 번쩍 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이런 행동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만 야당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년 2명이 카트를 타고 레이싱 트랙을 달립니다. 선수처럼 수트까지 입고 맥주병이 담긴 상자를 서로 나누어서 번쩍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영상 속 주인공 중 한 명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로 2016년 3월 척추관절 병증으로 5급 군 면제가 확정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에 공개됐습니다. 병역 판정 관련 규칙에 따라 5급을 받으려면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총 4단계 중 3단계 중등도 이상의 증거가 확인돼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할 경우 격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비교적 운동을 권장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판정이 정당한 건지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중증 질환이라고 하는 분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후보자 측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면허 없이 탑승할 수 있는 카트라며 해당 질환은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군 복무엔 부적합하기 때문에 5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논란 와중에 민주당이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다가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1명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안 겁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여당목 추천위원회 김종철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장 변호사에 대해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발표 7시간여 만에 장 변호사 인선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장 변호사는 강 씨 부모와 막역한 사이여서 사건을 맡았다고 했지만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소문난 골프광이죠. 재임 기간에도 특별한 날을 빼고는 주말 이틀 대부분 라운딩을 가져서 비판이 나옵니다.
이른바 골프 내로남불 지적도 나오는데요. 송무빈 기자의 보도 보시죠. 지난 5월 2달간 골프를 자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론은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3만 명을 넘겼던 때입니다. President Trump has not acknowledged that sobering reality. Instead, he spent the holiday weekend tweeting insults in between two rounds of golf.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가 어제도 골프를 즐겼다며 재임 기간 3년 6개월 중에 275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기에 2달, 주요 행사를 치른 주말을 제외하면 매 주말 토 일요일 모두 라운딩을 한 셈입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내 라운딩은 운동이라며 오바마가 더 많이 라운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오바마가 선수보다 더 많이 친다고 비판하면서 He played more golf last year than Tiger Woods. 자신은 그럴 시간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I'm going to be working for you. I'm not going to have time to go play golf. 하지만 오바마가 골프를 친 건 재임 8년간 333차례. 트럼프와 비교하면 절반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자신의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트위터를 올린 뒤에도 곧바로 이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중국에서 버스가 추락해서 21명이 사망했는데 운전기사가 술을 마시고 분풀이를 하면서 벌어진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정박 중인 미 구남에서는 폭발 사고가 나 20명이 부상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샌디에이고에 정박 중인 미 해군 본엄 리처드함. 매캐한 연기가 함체의 상공을 뒤덮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전 9시쯤 차량 보관구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배 안엔 16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빨리 구조한 덕분에 21명이 부상을 입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Sailors across this waterfront are absolutely doing a magnificent job to save the USS Bonhoeffer Shard.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 밖으로 나갑니다. 중국 대입시험 날인 지난 7일 벌어진 이 사고로 수험생 5명 등 21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도시정비 사업으로 살던 집이 철거된 운전기사가 인생을 비관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운전기사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인생을 비관한 뒤 술을 담은 음료수병을 차에다 두고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부검 결과 운전기사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달걀 하나도 따져 먹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도 사육 환경을 고려한 이른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동물복지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 철창이 아닌 방사 상태로 사육되는 동물복지 농장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까다로운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국에 289개밖에 없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닭장 대신에 이렇게 닭들이 자유롭게 흙바닥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가둬서 살면서 햇빛도 못 보고 그렇게 사는 닭들과 그렇지 않은 닭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훨씬 더 당연히 맛도 좋으실 거고. 윤리적인 소비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용 닭도 동물복지 인증식품을 찾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동물복지 닭이 좋다고 소리를 들어서 한번 내일 모레 초복이고 그래서 한번 맛있게 먹으려고 사봤어요. 실제로 국내 대형마트에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 매출은 최근 몇 년간 2배 이상 늘었고 달걀도 꾸준히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 식품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인증이라든지 그 어떤 윤리적인 소비 성향, 그린 컨슈머라고 그러는데 이 그린 컨슈머의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동물복지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비는 넘겼고요. 중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고비는 넘겼더라도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수량이 최고 80mm까지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중부와 동해안 지역은 최고 50mm, 남부 지역은 최고 30mm까지 오겠습니다. 이후 맑은 날씨에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보통 7월 말까지를 장마철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비의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4도, 강릉 21도, 대구는 23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13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